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재무덤을 판 아들. 재무덤을 판 아들 깊고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만석이라는 종각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참 착한 효자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만석이를 칭찬했지요. 만석이는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항상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지을 농밭이 없는 만석이는 늘 가난했지요. 뗄나무를 장에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는 뗄나무를 하러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뚝뚝 마른 삽장이를 분지르고 주섬주섬 나뭇가지를 주워 지게에 한 줌 가득 실었지요. 나무를 이만큼 했으니 보리쌀 한 대는 살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지게를 등에 쥐고 비칠비칠 일어섰습니다. 이틀이나 굶어 기운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시겠다. 어서 돌아가자. 지게를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응? 무슨 소리지? 만석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슬금슬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짐승이 돛에라도 걸린 걸까? 만석이는 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마침 깊게 파인 구덩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것은 너구리 아니야? 언제 빠졌는지 지칠 대로 지친 너구리 한 마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이는 홀쭉하게 야위인 어머니가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래, 저 너구리를 잡아서 장에 내다 팔아야겠구나. 아,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 쌀과 고기를 살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너구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휴, 새끼 너구리 같은데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니? 너구리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쵸. 네, 그렇게 할게요. 만석이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망설였습니다. 모처럼 잡은 너구리를 놓아주어야 하다니. 만석이는 이번 한 번만 너구리를 장에 내다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장날이 되자 만석이는 숨겨놓았던 너구리를 가지고 장으로 갔지요. 아이고. 이런 귀한 약재를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또 구해오게나. 약방 주인은 벙글거리며 돈을 듬뿍 주었습니다. 만석이는 너구리를 판 돈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샀답니다. 이야, 흰 쌀밥과 고깃국이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어머니는 쌀밥과 고깃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석이도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그래, 뗄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산짐승을 잡아 파는 것이 훨씬 낫겠어. 그때부터 만석이는 산짐승을 잡아 장에 팔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그래서 올무를 만들어 산 여기저기에 놓아두고 깊은 구덩이도 여러 개 파놓았지요. 이렇게 하면 산짐승들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이제부터 힘들여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 기뻤답니다. 만석이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는 산토끼와 다람쥐 같은 작은 짐승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또 구덩이에는 사슴, 노루,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이 잡혔지요. 아이고, 신난다. 만석이는 잡은 산짐승들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만석이가 산짐승을 곧잘 잡는다는군. 이웃마을까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산짐승을 사려고 만석이네로 몰려왔지요. 가난병이었던 만석이는 점점 부자가 되어 갔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뒷산의 산짐승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가 밤낮으로 산짐승들을 잡아들이니 그럴 수밖에요. 만석이가 산짐승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여 큰일이야. 이러다가는 산짐승 구경하기도 힘들겠어. 마을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제 산짐승들을 그만 잡으려.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가 만석이를 말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큰 곰 한 마리만 잡고 그만 잡을게요. 그러나 만석이는 말만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산짐승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이 차츰 괴상하게 변해가는 거였지요. 광대뼈가 불룩 튀어나오고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혹들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지고 눈도 빨갛게 변해갔지요. 살아있는 산짐승들을 많이 잡더니 마치 짐승처럼 변해가는 곳.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는데도 만석이는 들은 채 만채 사냥을 다녔습니다. 어느덧 만석이는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만석이에게 시집 오겠다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색시가 만석이처럼 우락부락한 신랑을 좋아하겠어요? 큰일이구나. 땅을 준다고 해도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없으니? 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산에 가서 호랑이나 잡아오겠어요. 하가 난 만석이는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가진 어미 짐승도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마침내 마을 뒷산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에서도 산짐승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노인이 만석이를 불렀지요. 이제는 살림도 녹록해지고 농사 지을 땅도 있으니 사냥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나. 뭐라고요? 사냥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라고요? 제가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나요? 만석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이고, 만석이한테는 썩은 고깃덩이 냄새가 나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는다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차츰 만석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니 산짐승을 제발 그만 잡으려. 보다 못한 어머니도 만석이를 말렸습니다. 어머니까지 제가 못마땅하신가요? 만석이는 어머니에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되들었지요. 효성스러웠던 만석이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석이의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허연 머리와 수염을 한 산신령이 나타나 말하는 거였습니다. 내 아들이 사냥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도 내 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놀라서 잠에서 깬 어머니는 여전히 산신령의 목소리가 우렁우렁 울리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석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따위 꿈을 믿다니 어머니도 늙고 노망이 들었군요. 만석이는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제 저 녀석이 망나니가 다 되었구나. 어머니는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그날도 역시 사냥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어미 소원이니 제발 사냥을 그만두려. 어머님은 집을 나서려는 만석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석이가 사냥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어머니는 눈이 하얗게 쌓인 산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지요.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길을 잃은 걸까? 어머니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 만석이를 좀 찾아주시오. 어머니는 울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못된 만석이를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늙은 어머니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만석이 어디 있나? 소리가 들리면 대답하게. 산속을 사사치 찾아보았지만 만석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혹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닐까? 만석이를 찾을 수 없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만석이를 찾아다닌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아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큰 소리로 외쳤지요. 모두들 이쪽으로 와 보시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구덩이 밑을 좀 보시오. 눈에 덮인 것이 마침 사람 같지 않소? 입게 파인 구덩이는 바로 만석이가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만석이구먼, 만석이여. 만석이는 깊은 구덩이 바닥에 꽁꽁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빚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말입니다.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죽다니.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산 거야. 죽을 때가 되어서야 용서를 빌면 무엇해.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깨달았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의 모습을 보고 잘못을 빌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석이가 죽고 난 뒤 마을 뒷산에는 예전처럼 산짐승들이 뛰어놀기 시작했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타고나는 팔자. 타고나는 팔자 옛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반이니 상민이니 하는 신분이 있었던 시절이지요. 그때는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어리보기도 양반이 되고 상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를 가져대도 상민으로 살아야 했지요.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있기도 했다지만
그것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절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답니다. 소금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지요. 소금 사료, 보슬보슬 하얀 소금, 금쪽같이 비한 소금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걷다 보면 옷에서 찝찝한 소금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아주 똘똘한 아들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소금장수의 아들을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나요? 게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씨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돈이 없어 서당에 못 보내줘도 슬금슬금 몰래 글을 익히고 책 한 권 못 사줘도 남의 책을 빌려 베껴서 공부를 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칭찬을 하다가도 그놈의 신분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혀를 끌끌 자며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아이, 그 놈 신동 방통하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요. 뼈대 있는 양만 집에서 태어났으면 크게 될 녀석인데. 신동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 소금 더미에서 썩는구먼. 사람들은 소금 장수 아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봤자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안타깝기로는 아버지인 소금 장수가 더했지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과거를 볼 수 없다니. 소금 장수인 내 처지가 정말 한심하구나. 소금 장수는 새근새근 잠든 아들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대단한 결심을 했는지 꼭두 새벽부터 아들을 흔들어 깨웠지요.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따리를 써서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내 신분을 감추고 과거를 보아라. 소금 장수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신분을 감추고 곧장 한양으로 갔습니다. 소금 장수 아들은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겼지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려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한양이구나.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소금 장수 아들은 자기가 한양에 있다는 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해벌리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두리번 거리를 구경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한양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금 장수 아들은 여기저기 살펴보며 자신의 코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 아래에서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집신이 넓어서 발이 아파 죽겠는데. 소금 장수 아들은 웅얼웅얼하며 얼른 한쪽 발을 들었지요. 아니, 이곳은? 소금 장수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호패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소금 장수 아들은 남들이 볼까봐 얼른 호패를 주워 앞만 보고 냅다 달렸습니다. 목이 따끔거릴 정도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호패를 떨어뜨린 주인을 만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소금 장수 아들은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이 정도면 못 찾아오겠지. 그러고는 숨을 고른 뒤에 찬찬히 호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야,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다. 과거를 볼 수 있다고. 그 호패는 바로 양반의 호패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꿈을 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이 버뜩 든 소금 장수 아들은 궁골로 후딱후딱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과거를 봤지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야 떡하니 합격을 했지 뭐예요. 그런데 경사가 여기서 그쳤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경사가 소금 장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쎄, 정승의 눈에 쏙 들어서 정승사유가 될 판이었거든요. 하지만 소금 장수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어찌 운이 좋아 과거를 보고 합격까지 했지만 부모님 없이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 이를 어쩐다. 소금 장수 아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어. 소금 장수 아들은 혼례식 때 입을 옷가지와 말 한 피를 구해서 몰래 자신의 집으로 보냈지요. 아이고, 이 혼례식을 보려면 빨리 서둘러야겠네. 여보, 마누라, 얼른 개떡 좀 만들어 주거려. 소금 장수는 아들이 보내준 옷을 차려 입으며 말했습니다. 정승사유가 될 판인데 그깟 개떡을 먹겠소? 그게 무슨 소리여.
우리 아들이 개떡이라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는 개떡 함지를 짊어진 채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포차림에 떡 함지를 치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정말 볼만했지요. 암튼 소금 장수는 그렇게 하고 정승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승이 그 꼴을 보니 기가 딱 막혔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소금 장수가 떡 함지를 풀어놓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개떡을 좀 찌어왔다. 어서 먹어보려무나. 아가 너도 한번 먹어보렴. 우리 애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다 먹는 게 그 개떡이란다.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라 애흥하고 큰 기침을 해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치 없는 소금 장수가 집안을 휘 돌아보다가 잔뜩 쌓여있는 뗄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이구, 뗄나무 한번 큼지막하구나. 그래, 저 많은 나무를 너희 장인어른께서 하셨다니. 참 부지런도 하시지.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그만 소금 장수의 신분을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정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호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저 사기꾼 부자를 냉큼 쫓아내라.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와서는 소금 장수와 아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서방님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정승딸은 다음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 속인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부터 음식을 할 때 절대로 소금을 넣지 마라. 알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그저 정승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침상을 받은 정승은 대문에 숟가락을 놓으며 소리쳤지요. 아니, 나보고 이것을 먹으라는 거냐? 어찌 국이며 반찬이며 하나같이 간이 안 맞느냐? 정승은 당장에 하인들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정승딸이 말했지요. 아버지, 실은 제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서방님의 근본이 소금 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아버지께서 소금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딸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같이 나란 일을 보시는 분께서 소금 장수를 천대하시면 누가 소금 장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금 장수가 있어 백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소금 장수야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가 진정 양반이나 다름없습니다. 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정승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곧 소금 장수 아들을 불러들였지요. 물론 혼례식도 다시 잘 치러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는 영리한 아들을 둔 덕분에 의리의리한 집에서 한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옛날에 쩍 어느 마을에 손이 부르트고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이 바로 그 부자 영감님의 집이지요. 그런데 영감님이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며칠 전 부자 영감님 집에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지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우렁 울리던지 온 집안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누시오? 주인 어른을 뵈러 왔소이다. 지금 안 계시니 그만 가보시오. 대문 사이로 머리만 쑥 내민 모습은 장사꾼의 흘기 보고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요.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겠소. 낯선 장사꾼은 대문을 힘껏 박차더니 우적우적 들어가지 뭐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머쓱과 낯선 장사꾼은 서로 밀고 당기며 아웅다웅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스러웠는지 결국 영감님이 나왔지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게냐? 아이고 어르신,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들어오지 뭡니까? 낯선 장사꾼은 머쓱을 제치고 영감님에게 뿌르르 달려갔지요. 주인 어른 되십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밖에서 할 말이 아니니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영감님은 엄격결에 당돌한 장사꾼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장사꾼은 보따리를 털썩 내려놓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3,000냥만 구워주십시오. 허허, 이 사람 보게나. 영감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뜬내기 장사꾼이 다짜고짜 큰 돈을 구워달라니 웃음밖에 안 나왔지요.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큰 돈을 구워주겠어. 그러자 장사꾼은 옆에 있는 보따리를 해작해작 풀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를 꺼내놓은 게 아니겠어요? 에휴,
이거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몇천 냥 쓰려고 이 귀한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 이 금덩어리를 맡아주시고 대신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금덩어리를 본 부자 영감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는 처음 보았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금이요?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에휴.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영감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장사꾼은 버럭 화를 내며 도로 보따리를 싸려고 했습니다. 아니, 성격도 급하구먼. 누가 안 빌려준다고 했는가? 영감님이 가만 생각해보니 꽤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았습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몇만 냥치는 될 테니까요. 혹시 장사꾼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영감님에게는 큰 이익이 아니겠어요? 영감님은 기꺼이 3,000냥을 구워주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돈을 꼭 갚아야 하네. 물론이지요. 제 금덩어리나 잘 관수해 두십시오. 낯선 장사꾼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금광을 하는 조카가 영감님 집에 들렸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해벌쭉 웃고 있는 영감님을 보고 조카가 물었지요. 요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장사꾼에게 돈을 구워주었는데. 그러면서 영감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 애제의 중지에 숨겨두었던 금덩어리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돈을 구워간 대신 맡긴 금덩어리네. 며칠만 있으면 돈을 갚기로 한 날인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금덩어리는 내 것이 된단 말이지. 조카는 금덩어리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조카 한 번, 금덩어리 한 번, 이쪽 저쪽 번갈아 보면서 기대에 차서 물었지요. 자네도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는 처음 보지? 이것은 얼마나 할 것 같은가? 그런데 조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고개만 계속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그러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만 기겁을 했지요.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이것은 진짜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납덩이에 금박을 입힌 것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조카는 상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금덩어리를 쓱쓱 긁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금덩어리에서 얇은 금박이 벗겨지면서 시커먼 납덩이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은 서프너치도 안 됩니다. 속아도 크게 속으신 것 같습니다. 영감님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숨이 할닥할닥거려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어휴, 나는 이제 망했네. 망했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다니. 영감님은 너무 억울해서 어린아이처럼 발까지 동동 구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몸져 눕고 말았지요. 이제 부자 영감님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이유를 알겠지요. 그나저나 앞으로 영감님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부자 영감님에게는 영특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만 보니 아버지가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누워서 천장을 보며 한 줄기 눈물을 조록 바닥을 보며 두 줄기 눈물을 주룩주룩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였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이유를 물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에구, 아니다. 어린 너는 알 것 없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영감님은 어린 아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들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는 영감님에게 다가가 속살속살 자세하게 일러줬지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던 영감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로부터 영감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잔치집에도 기웃, 초상집에도 기웃, 장터에도 기웃기웃, 밭에도 기웃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가서는 다짜고짜 울음부터 터뜨리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영감님은 가슴을 치며 하소연을 시작했지요.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에 낯선 장사꾼이 찾아와서 돈 3,000냥을 구워가며 커다란 금덩어리를 맡기고 갔는데 아이고, 그만 그 귀한 금덩어리를 도둑 맞았지 뭐요.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금덩어리를 달라고 하면 내 재산을 몽땅 주어야 할 판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아휴, 저런
저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영감님을 불쌍히 여겼지요. 영감님의 소문은 곧 온 마을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쿵덕쿵덕 방앗지는 방앗간 주인 짤깍짤깍 옆하는 아저씨 영차영차 박가는 동부까지 모였다 하면 찌깔찌깔 부자 영감님 이야기에 열을 올렸지. 이렇게 온 동네 소문이 짜게 나니 돈을 구워간 장사꾼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겠지요. 어허, 이게 웬 행제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니나 다를까 돈을 구워간 장사꾼은 의기양양하게 부자 영감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이구,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머슴이 굽실거리며 장사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더욱 기세등등해서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자, 여기 구워갔던 돈 3천량과 이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 금덩어리를 돌려주시지요. 장사꾼은 방에 앉기도 전에 돈 보따리를 불쑥 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나? 어서 앉게. 돈이 맞는지 세어보아야 하지 않나. 영감님은 보따리를 불어 꼬무락꼬무락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장사꾼은 거들막거리며 더욱 큰 소리를 쳤지요. 이제 제가 맡긴 금덩어리를 돌려주셔야지요. 설마 잃어버리신 건 아니겠지요. 횡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장사꾼은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세고 난 영감님이 오히려 빙그레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니 장롱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와 장사꾼 앞에 턱 내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네. 자네 금덩어리를 세. 의기양양하던 장사꾼의 얼굴은 금세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금덩어리를 두둥둥 마는 듯 걸음아 나살려라 하며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님은 돈 3천량을 고스란히 되찾고 이자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생겨났다지요.